실질 살인 사건으로 좀 알려져 있는 거여동 일가족 살인 사건입니다. 2003년 12월에 송파구 거여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부인 박모 씨 그리고 이제 3살 배기 아들 10개월 된 큰 딸이 셋 다 이제 한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서울 거여동의 한 아파트에서 31살 박모 여인과 3살과 1살 난 자녀가 숨진 채로 남편 남모 씨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부인 박 씨는 목이 졸려 있었고 두 자녀는 질식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 방 안의 상황을 보면 작은 방에는 3살 된 아들이 보자기를 둘러쓴 채로 사망을 해 있고요. 또 10개월 된 딸은 얼굴에 비닐봉투가 씌워진 채로 사망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 난간에 빨랫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피해자가 목을 맨 채로 사망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된 건데요. 이게 왜 밀실 사건이 됐냐면 문은 잠겨져 있었고 아파트 열쇠가 가방에 들어있는 채로 작은 방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뭐 발자국이나 족적이 나타난 흔적 이런 것이 이제 발견되지 않으니까 경찰이 초기 단계에서는 아이들을 살해하고 자기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초기 판단을 하죠. 그런데 남편이 진술을 합니다. 도무지 우리 가족은 그동안에 살면서 이렇게 그만한 갈등도 없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CCTV 수사를 하죠. 누군가 이제 드나든 사람이 있는가. 이때 발견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망한 피해자 박모 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이모 씨입니다. 이 이모 씨가 사망한 시간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기 왔다가 간 흔적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이모 씨가 조사받는 수사관 앞에서 옷소매를 내리면서 자기 손등을 가리는 행위를 합니다. 손을 왜 그렇게 자꾸 가리느냐 이렇게. 라고 봤더니 빨랫줄에 융선이 이렇게 나타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빨랫줄이 쓸려 있던 이런 선이 발견이 됩니다. 줄로. 그래서 이 경찰관이 이 여성의 집에 이제 압수수색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압수수색을 갔더니 이 여성의 집에서 일기장이 나왔는데요. 이 일기장 안쪽에 종이 한 장이 발견이 됩니다. 이 종이에는 어떻게 살해할 것인가를 계획한 계획서가 발견이 되죠. 심지어 거기에는 몇 차례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안 돼서 실패했다라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올해를 넘기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까지 거기에서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 참 끔찍한데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몇 개월 전에 우연히 길거리에서 피해자인 박모 씨와 만납니다. 자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어렵게 이제 살아가면서 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친구인 박모 씨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너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와라. 혼자 지내고 있으니 밥도 주고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 점차 이 이모 씨는 자기가 가져왔던 컴플렉스를 이제 투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그 오빠와 늘 비교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늘 소외가 되어 있다, 소외가 되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지속이 되어 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집안을 통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탁물을 남편의 속옷까지 자기 방식대로 정리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선을 넘는 행위죠. 개입을 한 거네요, 가정생활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범행을 저지르던 날도 이모하고 이제 숨바꼭질을 할 테니 엄마는 밖에 있으라고 하고 먼저 숨자라고 해서 이 엄마를 속입니다. 그래서 10개월 단 딸을 안고 이제 거실에 남아있게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아들을 이제 보자기를 씌워서 지식사 시켜서 살해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안쪽에 이제 그 숨겨놓은 다음에 이 엄마를 이제 유인을 합니다. 아이가 숨어 있으니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이 엄마를 뒤에서 빨랫줄로 목을 걸어가지고 잡아당겨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목이 졸렸을 경우에는 대부분 굉장한 그렇죠. 저항을 반항문이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시신을 부검할 때 보니까 또렷하게 한 줄만 나와 있던 거예요. 또 자기가 목을 매달려 있는 문짝을 두드리면서 한쪽 손에만 멍이 좀 들어 있고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했더니 그렇게 목을 졸려서 죽어갈 때 이 박모 씨는 10개월 된 아이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벗어나려고 하는 자구적 행동을 하지 않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결국은 사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이모 씨는 끔찍하게도 10개월 된 아이를 얼굴에 비닐을 씌워서 이제 살해하죠. 결국 자살을 위장하기 위해서 이 씨가 거기에 열쇠를 넣어서 가방 안에 던져 놓았던 것입니다. 아, 그럼 살해 이유가 뭘까요? 살해 동창과 아이들. 이유는 이제 사실 어떤 것이 밝혀졌냐면 교묘하게 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인 남편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를 합니다. 아,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게 목표였네요. 그렇죠. 가정을 파괴하고 내가 이제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범행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나 동기가 되겠죠. 여고 동창생이 절친한 친구와 어린 자녀들을 한꺼번에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친구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질투해서 범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친구 박 씨가 늦게까지 결혼을 하지 못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제일 잘해주는데 뒤로는 무시해. 애들은 왜 죽였어요, 애들? 걔 옆에 있으니까. 걔 혼자 못 가니까. 아, 그 우연한 만남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거리에서 만났던 그렇죠. 사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범죄는 그렇게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꼭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아서 결국은 더 뭐 안타깝고 우리가 분노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잔인해질 수가 있을까? 그런 거랑 애초에 이게 좀 시작되는 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인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건을 한번 좀 네. 가져와 봤습니다. 10년지기 생매장 사건. 10년지기 생매장 사건. 네. 연도는 2017년이고요. 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시작이 돼요. 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이제 현금이나 물품을 나눠주는 업무를 하시는 사회복지사분이 한 아주머니가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아주머니를 A 아주머니라고 할게요. 그 아주머니가 오셔야 될 때가 지났는데 안 오세요. 계속 안 오시니까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네. 이 A 아주머니는요, 약간 좀 어눌한 분이었어요. 그렇다고 일상생활이 막 이렇게 못하실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별로 걱정을 안 해요, A 아주머니를. 아니 뭐 전에도 뭐 이렇게 좀 뭐 나가가지고 뭐 며칠 있다 돌아오시더라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 A 아주머니는 문자 메시지도 평소에 안 보내고 뭐 물건 살 때도 신용카드를 안 쓰시는 분이라 가지고 좀 그 생활 반응이 잘 안 나오는 분이었어요. 현금 쓰고. 네. 네. 근데 길어지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아 이거 좀 이상하다 하면서 강력팀으로 사건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A 아주머니가 평소에 친했던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들한테 A 아주머니 근황을 좀 물어봐야겠다 이러면서 수사를 하는데 성남에 모란시장 있잖아요. 네. 그 5일장. 네. 이 A 아주머니가 그 모란시장에 장이 열릴 때마다 가서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20분 정도가 모여가지고 커피 네. 마시고 수다 떨고 뭐 이런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이랑 좀 친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 모임을 알게 됐습니다. 알게 돼서 이 모임 멤버분들한테 혹시 그 A 아주머니 최근에 보신 적 없느냐, 뭐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는 분 없느냐 했더니 그 모임 분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 게 어느 날 경기도 광주로 도망을 갔어요, A 아주머니가. 도망가는 날 보니까 얼굴에 상처가 있었어요. 동거남을 피해서 도망을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직접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직접 보지는 못했고 나도 어디서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 이제 동거남을 찾아가야겠죠 일단. 그랬더니
동거남이 자기도 그 소문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난 그런 적 없고 누가 지금 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나 지금 미치겠다. 이게 좀 오히려 잡아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소문의 근원지 찾는 게 그게 어디서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찾아가는 거죠. 네. 그랬더니 처음에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았어요. 역시 그 동호회 아닌 동호회의 멤버. 모래시장 열릴 때마다 모여가지고 A 아주머니를 비롯한 그 멤버들과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이분도 좀 뭐 마음 붙일 곳이 없었나 봐요. 남편은 철원에서 밭농사를 혼자 하면서 이씨 아주머니는 얼마나 모란시장의 진심이었냐면 서울의 이제 강북 지역에 심지어 사시는 분이었는데 아들 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아들도 뭐 변변한 직업이 없는 청년이었거든요. 그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차도 없는데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그 렌트카를 타고 되게 효자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말이 A 아주머니랑 그 이씨 아주머니는 특히 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친하긴 친한데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뭐 커피 좀 타와라 그러면 커피 타오고 약간 상하게 관계가 있는. 좀 미묘하게 이제 언니 동생 관계로 이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좀 봐주기도 하고 근데 또 뭐 심부름 같은 거 시키기도 하고 A 아주머니는 이씨 아주머니한테 언니라고 부르고 뭐 이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씨 아주머니한테 그 A 아주머니 경기도 광주에 갔다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직접 들었대요. 언제 들었느냐? 7월 14일에 들었다. 모란시장에서 들었다. 근데 이 7월 14일이 좀 특이한 날인 게 A 아주머니가 휴대폰이 그날 꺼지거든요. 그날 꺼지고 이후에 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이씨 아주머니가 나는 그 다음번 모란시장 열릴 때 7월 19일에도 A 아주머니를 봤다. 모란시장에서. 그때도 건강히 와가지고 모란시장에 있다 갔다. 경찰이 이제 그때부터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7월 19일에 A 아주머니를 모란시장에서 봤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씨 그리고- 아주머니만. 네. 그리고 7월 14일에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좀 그래도 이씨 아주머니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니까 이씨 아주머니가 그 아들이 빌렸던 렌트카 그 행적을 한번 추적을 해봅니다. 7월 14일에 그 차가 서울에서 성남으로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좀 있다가 철원에 가요. 그래서 수사팀의 어떤 형사분은 뭐 남편 잠깐 근데 그 A 아주머니 휴대폰 끊긴 게 어디지? 찾아보니까 남양주에서 끊겼어요. 남양주에서. 네. 성남에서 철원 가려면 중간에 남양주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가는 길이죠. 네, 가는 길에 끊기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씨 아주머니 아들을 불러가지고 최근에 철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버지 만나러 뭐 며칠 날 갔었고요. 며칠 날 갔었어요. 하는데 7월 14일만 얘기를 안 해요. 거기서 추궁을 안 합니다. 자동차 내역 봤더니 7월 14일 갔구만 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빠르게 그 철원 집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서 수색 영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철원 집을 갔어요. 형사팀이 영장 이제 보여주면서 여기 좀 수색 좀 하겠습니다 이러고 수색을 한참 하는데 아마 형사팀은 혈흔 같은 걸 좀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난 거 아닐까 이러고 근데 남편분이 나 그럼 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러면서 중간에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형사분들이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겠죠. 일대를 막 찾습니다. 찾는데 그 집이 있고 헛간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헛간에서 그 사이 목을 매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지금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이 씨랑 이 씨 아들인데 왜 남편이 자살을 하지? 네. 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씨 아주머니랑 그 아들은 체포를 했죠. 이제 따로따로 놓고 압박을 하니까 뭐 금방 무너지죠. 사실은 A 아주머니를 살해를 했다. 7월 14일에 우리가 모란시장에서 입구에서 할 말 있다고 잠깐 얘기 좀 하자 동생아 차에 태웠다. 그리고 이씨 아주머니가 평소에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 약에서 이제 수면제를 골라가지고 20알을 모은 거를 커피에 타서
건넸다. 아주 A 아주머니는 그 커피를 마시고 차를 몰고 철원으로 가다가 남양주 즈음에서 A 아주머니 휴대폰을 꺼내서 껐다. 그리고 철원에 가서 남편이랑 같이 셋이서 그렇게 잠든 A 아주머니를 세 사람이 합세해서 묻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그래서 생매장 사건이 된 거예요. 네. 어디다 묻었는지 파악을 해서 거길 이제 파봤죠. 팠더니 정말 A 아주머니 시신이 나왔고 A 아주머니 코 속에 흙이 호흡을 하려다가 네, 아마 주무시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흙이 코로 들어왔던 거죠. 아들과 함께 10년지기 지인을 산채로 매장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들 박 씨는 A 씨를 살해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는 어머니 부탁을 받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범인 이 씨 남편은 경찰 수사망이 조여오자 자택 인근 창고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너무 궁금하죠. 뭘까? 예, 네. 예. 이게 뭐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약간 동생처럼 때로는 이제 좀 자기 하인처럼 부리다가 생매장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건 2017년인데 네. 틀어진 건 아마 2015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2015년에 무슨 황당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데리고 철원에 갑니다. 자기 남편 집에 가요. 전에 간 적이 있구나. 네. 가가지고 셋이서 거기서 막 술을 마셨어요. 네. A 아주머니랑 자기 남편이 성관계를 맺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는데 이렇게 불륜 사건을 만들어서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을 할 때 자기가 좀 유리하게 하려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A 아주머니의 동거남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이 씨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막 말다툼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2016년 여름에는 두 가지 일이 거의 비슷한 때 일어나는데요. 이 씨 아주머니 아들이 이제 중고차로 수입차가 한 대 사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채무 이런 게 좀 뭐 있었던 모양인지 자기가 살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한테 야, 네 인감증명서 좀 갖고 와라. 네 서류 가지고 우리 아들 차 좀 뽑자. 근데 A 아주머니 동생이 그걸 알고 길길이 뛰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언니 나 그거는 안 할래요. 그러니까 이 씨 아주머니가 그 말을 듣고 어라? 뭐 이제 고가운 감정이 생깁니다. 그 즈음에 이 씨 아주머니는 A 아주머니의 집에 가서 물건을 몇 가지 갖고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요. 뭐 돼지 저금통, 뭐 비누. 동거남이 이거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한테 네가 가지고 오라고 나한테 부탁한 걸로 하자. 이 씨 아주머니가 그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물게 돼요. 네. 근데 아무리 본인 요구를 거절했다 그래서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자기 남편과 성관계를 시켰던 것이 이 모란시장 모임에서 소문이 나요. 사람을 그렇게 이용해 먹는다 이런 소문이 좀 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씨 아주머니는 얘를 살려두면 이 소문이 더 퍼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불미스러운 일이 이 사람 때문에 소문이 나고 있다. 좀 있으면 철원에서도 난다. 그러니까 같이 제거하자. 형량이 어떻게 됐나요? 1심에서는 이 씨 아주머니는 22년 그리고 저 아들은 15년을 받았어요. 근데 2심에서는 이 씨 아주머니가 징역 30년, 아들은 18년 이렇게 형을 받았습니다. 네, 이혼할 빌미를 만들려고 지인을 시켜서 남편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이것이 알려질까 봐 생매장한 모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머니 이모 씨에게 1심의 징역 22년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일까지 벌이는 게. 이 범인들의 심리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 씨 같은 경우에는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비인간화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랑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별 죄책감 없이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 같고 나는 그 상대에 대한 어떤 연민의 감정 이런 게 발휘가 잘 안 되죠.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고요. 사람을 정말 인격체를 보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도구로만 보는 거죠. 그렇죠. 다시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다. 이게 뭐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되게 느끼는 바가 많은 그런 사건이네요. 네.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상황이랑 맺는 관계에 늘 좀 이렇게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불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또 악착같이 착취해 먹는 그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저도 좀 그런 사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강서구에서 2014년에 일어나는 어떤 살인 사건인데 피해자가 3천억 원대 재산가예요. 이분은 그냥 제가 송 회장이라고 부를게요. 이분은 이제 건물 부자입니다. 강서구에 뭐 웨딩홀, 사우나, 상가형 주택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 관리 사무실로 쓰는 그런 공간이 있었거든요. 자기 소유의 어떤 건물이 있었는데 이 아내분이 남편이 새벽이 됐는데도 안 들어오니까 관리사무소에 있나? 이러면서 거기를 갑니다. 그 3시 20분 갔더니 이 관리사무소는 피범벅이 돼 있고 남편은 머리가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져 있었어요. 머리만 집중적으로 맞았는데 10차례 이상 맞은 것 같고 현장을 보니까 송 회장 지갑에 23만 원이 있었는데 안 가져갔어요, 범인이. 네. 네, 그리고 손가방도 있었는데 1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대로 있더래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는 손가방을 살펴본 흔적은 있어요. 막 피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누군진 모르지만 둔기로 머리를 10여 차례나 때린 다음에 돈은 안 가져갔다. 그리고 살인이 목적인. 살인이 목적이고 돈을 노린 것도 아니구나. 수사 참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일단은 뭐 수사 기본이니까 CCTV 다 확인하죠. 주변 CCTV들 막 확인하니까 어떤 용의자가 이제 좀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위아래 다 검은 옷. 이 사람이 CCTV를 보니까 거기서 막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 피우는데 현장에 담배는 없어요. 꽁초 다 자기가 가져간 거죠. DNA 밝혀질까 봐. 그리고 그 송 회장이 사망한 관리사무실 건물 3층에 여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 화장실 첫째 칸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관리사무소 문이 보인대요. 그 여자 화장실 첫째 칸에 숨어 있었어요. 야, 완전 치밀하게. 치밀하게 계획한 거죠. 동선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송 회장이 이 건물로 올라와서 사무실 앞에 서는 걸 보니까 여자 화장실에서 나와서 뒤에서 둔기로 막 때립니다. 사실 송 회장이 한 번 중간에 저항도 하는데 그때는 전기 충격기로 제압하고 다시 때려요. 부검을 했더니 둔기라고만 이제 경찰은 당시에 발표를 하는데 이 둔기는 한쪽에는 날이 있고 한쪽에는 날이 없는 형태의 그런 무기다. 날이 있고 날이 없다. 손도끼였어요. 한국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는데 손도끼로 범행을 한다는 게 좀 낯설잖아요. 영화 같은 영화 같잖아요. 네. 당시에도 그래가지고 영화 황해하고 지금 비슷하다. 과정이 황해랑 너무 비슷해요. 황해랑 비슷하죠. 네. 네. 그리고 경찰도 중국에서 어떤 그 청부살인을 폭력 조직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손도끼로 이렇게 한 거 아닐까? 이게 만약에 청부살인이다 그러면은 이 실행범을 잡아가지고 누구한테 의뢰를 받았다는 거를 밝혀내야죠. 그렇죠. 실행범을 잡으려고 이 사람 CCTV를 계속 분석을 합니다. 건물 일대를. 나와가지고 걸어가더니 거기서 택시를 잡아요. 택시 가는 거 CCTV도 분석하고 보는데 범인이 그날 밤에 택시를 되게 여러 번 갈아타요. 아, 완전 치밀하게. 치밀하죠. 네. 이 범인이 나중에 보면은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질 않아요. 전부 현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택시가 이 GPS가 달리지 않은 택시들도 있어가지고 당시에 경찰이 이 CCTV를 확인을 한 게 2,000대가 되고 택시 GPS 10만 대를 분석을 했대요. 근데 결국 그 택시를 찾습니다. 첫 번째 택시를. 처음 탄 택시를 찾아요. 내리고 내린 거 이제 CCTV 찾아가지고 또 두 번째 택시도 찾고. 근데 알고 봤더니 얘는 또 이 범인은 걸어가지고 또 딴 택시를 잡는 거고. 마지막에 어느 찜질방으로 들어가요. 이게 한 새벽 2시경.
찜질방까지 가서 결국은 이 사람 이름을 알게 됩니다. 찜질방 직원이 이 사람 알고 있었어요. 10년 단골이다. 팽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짝퉁 가방을 만드는 짝퉁 가방 업자다. 이제 거의 잡았네요. 거의 잡은 줄 알았는데 팽 씨는 이미 3월 6일에 출국했네. 중국으로 인터폴에 수배를 걸고 팽 씨는 근데 이제 막 살펴보니까 이 송 회장이랑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리고 팽 씨가 그날 뭐 밤에 범행 저지른 새벽에 통화한 거 뭐 이런 거 문자 보낸 거 이런 걸 이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했더니 그날 밤에 그 범행을 저지르고 찜질방에 와서 누군가한테 문자를 보내고 통화도 해요. 근데 이게 상대방 전화는 대포폰이에요. 네. 느낌이 슬슬 오죠. 그 대포폰으로 새벽 2시 7분에 이 팽 씨가 문자를 보냈더니 그 대포폰 주인은 1분 있다 답장을 해요. 그 시간에 뭐 문자 보냈는데 이렇게 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대포폰의 주인, 이 사람이 팽 씨가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돈도 좀 줘요. 이 대포폰 주인이 범인인가 보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중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서울 시의원이었어요. 현직 시의원. 지난 3월 수천억 원을 가진 재력가를 살인 교사한 혐의로 김영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부살인 용의자인 김영식 의원은 매우 촉망받던 신진 정치인이었습니다. 도시계 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식 서울시의원입니다. 마지막 신형 질문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김 의원이라고 할게요. 팽 씨와 김 의원의 관계도 이제 쭉 밝혀지죠. 이 둘은 동갑내기 친구였는데 팽 씨의 형이 김 의원이랑 둘을 소개를 해줬더니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친하게 어울렸는데 팽 씨가 그러다가 사업이 망했대요. 사업이 망하니까 김 의원은 팽 씨한테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뭐 팽 씨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 투자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팽 씨가 김 의원 선거운동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였다. 김 의원과 송 회장은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 송 회장이 사망한 관리사무소에 금고가 있었는데 그 금고를 열어봤더니 어떤 서류가 하나 있었어요. 지장을 찍은 내가 송 회장한테 5억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하고 지장이 찍힌 그런 서류가 있었고 그게 김 의원이었어요. 그날 범인이 뭔가를 옷가방을 열고 막 찾으려고 한 것 같은데 이걸 찾으려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송 회장이 자기가 그 장부를 쓰고 있었어요. 매일 오늘 누구한테 얼마 줬다, 오늘 누구한테 술을 사줬다, 정말 세세하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쓰고 있었는데 김 의원한테 술을 많이 사준 게 한 번 술값이 막 수백만 원인 거 그런 게 많이 써 있었어요. 장부에. 유흥주점에 약간 이권으로도 왔다 갔다 한 게 있나 보다. 그렇죠. 나중에 경찰이랑 검찰이 송 회장은 김 의원한테 선거자금으로 5억 2천만 원을 줬다. 선거자금. 대신에 김 의원은 송 회장이 갖고 있던 어떤 땅이 있었는데 여기를 상업지구로 바꿔준다고 자기가 얘기를 했다. 하지만 바뀌어지지 않았고 송 회장이 화가 나서 너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은 터뜨리겠다. 너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 근데 김 의원이 이 송 회장한테 그런 압박을 받다 보니까 팽 씨한테 송 회장을 죽여달라 이런 부탁을 무려 2년 동안이나 했다. 그리고 팽 씨는 결국 범행을 하려다가 마음 돌리고 하다가 그날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이게 이제 경찰이 밝힌 이유입니다. 중국으로 도피한 팽 씨 어떻게 됐어요? 이 인터폴 수배가 잘 돼서 5월 22일에 잡히게 됩니다. 중국에서. 중국 공안이 한국 경찰한테 팽 씨를 넘겨줄 때 이 팽 씨가 중국 구치소에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를 했다. 자살을 여러 번 시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발목에 족쇄도 채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형사님이 팽 씨를 선양공항에서 만나가지고 한 말이 힘들었지,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 팽 씨가 거기서 막 울더래요. 그리고 그래서 팽 씨가 이제 비행기 안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다 자백을 했대요. 형사에게. 네. 나한테 손도끼랑 전기 충격기를 준 것도 김 의원이고 그때 택시를 여러 대를 타고 도망가는 그 방법도 김 의원이 알려줬다. 네.
근데 내가 중국의 구치소에 있으니까 나보고 자살하라고 하더라. 네. 자기는 이제 거기까지 몰렸는데 자살하라고 하고 형사님은 고생했지 하니까 그 순간 이게 뭔가 이러면서 마음이 확 돌아왔나 봐요. 현직 시의원이 10년지기 친구에게 청부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팽 씨는 김 의원이 재력가를 손도끼로 때려야 하니 운동을 열심히 하고 토막까지 내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팽 씨가 범행을 주저하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50여 차례나 독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팽 씨는 김 의원이 자신에게 자살하라고 전화를 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근데 김 의원은 굉장히 완강하게 자기 혐의를 부인해요. 이거는 팽 씨가 강도살인을 저지른 거다. 엄한 나를 걸고 넘어지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당신은 팽 씨랑 친구 사이인데 왜 친구랑 전화를 할 때 대포폰으로 전화를 하냐? 아니, 친구는 친구인데 좀 깡패 친구다 보니까 밖에서 보는 눈이 좀 그래가지고 내가 정치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 범행 저지른 다음에 왜 이 사람한테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수하라고 자수하기 전에 좀 술이나 한번 먹고 자수하라고 그런 의미로 준 거다. 그러면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자기 딴에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사주한 거를 못 밝히게. 네. 증거가 없으니까. 네, 증거가 없으니까. 그 팽 씨와 김 의원이 서로 이제 오간 그 문자 메시지를 나중에 좀 복구를 해요. 복구를 하는데 좀 암호처럼 돼 있어요. 뭐 물음표 뭐 이런 것만 있기도 하고 오늘 안 하면 내일 반드시 하고 내일 못 하면 언제라도 꼭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살인이라는 말을 피하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확실한 물증은 없고 그 다음부터 재판에 가니까 이거 완전 진실 게임이 되죠. 그렇네요. 10년지기 친구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거든요.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 전원 김 의원 유죄. 청부살인이다 이건.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 김 의원한테 불리했던 그 검찰 측 증거가 뭐였냐면 둘이 같이 이제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었잖아요. 거기서 김 의원이 팽 씨한테 쪽지를 막 몰래 보내요. 근데 그 쪽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해라. 지금 네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다. 근데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강도살인을 한 건데 이 사람한테 누명을 씌운 거면은 그런 쪽지를 안 보낼 것 같잖아요. 예. 제발 사실대로 말해. 뭐 나한테 왜 그래? 뭐 이런 걸 보내야죠. 뭐 이상하죠. 이제 2심, 3심에 가서도 이 쪽지가 결정적으로 그 김 의원 측에 불리하게 작용이 돼서 팽 씨는 실행범인데도 25년형을 받고 김 의원은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네. 와 이게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살인을 부탁하는 거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이 팽 씨가 김 의원한테 7천만 원 정도 빚이 있었는데 이걸 탕감해주겠다라고 김 의원이 얘기도 했다고 하고 만약에 잘못돼도 너의 가족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해도 친구 부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될까? 심지어 팽 씨는 다른 전과는 있었지만 폭력 전과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 팽 씨한테 좀 의존성 인격장애 아니었냐 이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네. 의존성 인격장애는 이제 인격장애들 중에 분리나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인격장애예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이런 것에 인색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생각이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도 타인의 결정에 따라서 자기가 따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김 의원도 약간 이 팽 씨의 성격을 좀 간파한 면이 그렇죠. 있을까요? 그래서 이 친구는 좀 시키면 할 사람이야. 그렇죠. 그 김 의원이 팽 씨를 포섭하는 방식 요거는 로버트 치알디니라고 되게 유명한 사회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 설득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첫 번째는 이 상호성의 원칙인데요.
내가 누구를 설득을 하고 싶을 때 그 사람한테 뭔가 좀 먼저 베푸는 거예요. 약간 베풀고 나면 그 사람은 부담을 갖게 돼서 뭔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담을 갖게 되죠. 팽 씨가 사업이 망해서 쪼들리고 생활비가 없을 때 김희원이 생활비를 용돈조로 조금씩 주고, 그러니까 팽 씨 입장에서는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은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일관성의 원칙입니다. 일단은 사람은 자기 입장을 한번 정하면은 어지간하면 그걸 바꾸기 싫어해요. 근데 김희원도 팽 씨한테 이런 걸 시켜요. 같이 범행 장소를 답사를 합니다. 이 건물 이렇다 이러면서 답사를 하고, 너는 송 회장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랑 송 회장이랑 만나는 날에 팽 씨를 데리고 가서 사진을 찍게 해요. 그러니까 이 청부살인이라는 큰 범죄의 앞 두 계단을 밟게 한 거예요, 이미. 이런 것만 보면은 아주 교묘하게 팽 씨를 설득을 한 거죠. 당시에 이제 법원 판결문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의원 자리에 있던 사람이 청탁을 받은 것도 비난 가능성이 큰데 이를 들어주지 못하게 되자 살해한 것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다. 믿고 따르는 친구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살해를 교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 여기 이제 믿고 따르는 친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 판결문 표현을 보면서 저는 좀 그 둘이 과연 친구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나를 이렇게 막 끌어갈 때, 특히 또 내가 한창 취약한 위치에 있는 그런 관계일 때 끌어갈 때 나는 어떻게 여기에 저항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 많이 해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